다음 두 번째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문해교육입니다. 영남대학교 허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허주현입니다.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문해교육인데요. 아마도 이제 평생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면서도 지금 상황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문해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새롭게 맞이하는 낯선 일상 속에서 문해교육의 어떤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죠. 다들 낯설 겁니다. 지금 발표는 예전처럼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화면으로 저희를 보고 계시는 굉장히 이런 낯선 일상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데요. 아마 문해학습자들은 이러한 일상조차도 낯선 일상조차도 문해학습 현장에서 맞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문해교육 풍경은 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문해학습자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현재 문해학습자들은 어떤 상황일까를 조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해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양명천 교수님께서도 그 진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죠? 진천에서 줌을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자들이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번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던 시화전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그 시를 같이 공유하고 또 시상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그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관련된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거 문구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했는데 우리 저기 문해학습자분들도 집에 계시니까 이런 공부해야 될 것들 방역용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아마도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기획해서 하신 것 같아요. 양평군에 굉장히 재미난 사례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든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문해교재 형태로 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잠깐 또 이제 다른 데다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양평군에서는 또 이렇게 1:1 면담식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부고요. 대부분 이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해교원 연수나 이런 데 갈 때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많은 기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전화로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 만든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해교실은 문을 닫았다. 특히나 경로당 문해교육들은 또 이 노인분들이 위험군에 있는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대체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가라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미국의 자료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해교육 관련된 그 비영리 기관 그다음에 이런 지역 자치단체 어떤 기관들에서 이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지역에서 물론 이게 표집 조사를 이제 한 겁니다.
현재 문해교육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많은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문해교육과 우리나라 문해교육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문해교육은 노인 중심의 어떤 문해교육이라면 미국의 문해교육은 좀 경제 인구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어떤 문해교육 기관에서 왓츠앱이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문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뭐 이메일로 한다든가 뭐 전화를 활용한다든가 뭐 등등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키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많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이나 아니면 중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줌이나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화상 그 툴들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뉴욕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뉴욕시의 문해교육 기관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80% 넘는 기관들이 줌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뭐 IT 뭐 선진국이니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문해교육 기관에서 이미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오히려 제가 어제 그 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봤더니 1학기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너무 잘 돼서 다시 학교 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새로운 그런 그 비대면 상황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문해교육 현장은 지금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해 학습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한번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2019년에 서울시 자료긴 합니다. 서울시에서 문해 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랬을 때 문해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공간은 문해교육 기관, 문해교육 전문 기관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문해 학습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중적으로 문해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 문해교육은 교실 중심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그 문해교육 그러니까 교실 중심의 그리고 집합교육이 문해 학습에 얼마나 부적합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교실 중심의 전통적인 집합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또 서울시 조사에서 문해학습자들에게 그 교실 공간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70% 넘는 분이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교실 공간이 닫힌 상황에서 문해학습자들은 철저하게 평생학습에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 데이터와 지금의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데이터는 서울시 문해학습자 중에 스마트폰 활용 능력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70%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활용 능력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자, 카카오톡 보내기 그래도 85%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사진, 동영상 찍기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계산기 이 정도는 하고 계신데 그 외의 것들 인터넷 검색하기 또는 앱 어플리케이션 깔기, 활용하기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소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얘기는 이미 그 디지털 기기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도에 정보문해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문해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문해 능력을
를 조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준인데요. 보통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한 4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 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해학습자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4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4수준만 한번 보시면 초등 1단계는 19.5%, 초등 2단계는 4수준 17.3%, 초등 3단계 우리 문해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4.2%, 중학과정은 39.6%. 자, 그럼 80% 이상의 문해학습자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문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 데이터만 보면 굳이 뭐 다른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다양한 비대면 교육이 일반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해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성들을 조금 이제 문해교육 분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문해학습자들이 처한 상황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리하는 겁니다. 배움의 공간이 닫혔습니다. 예, 우리는 오프라인 공간, 교실의 공간에서 했는데 이 공간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교수법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해학습자들은 이 비대면 형식의 새로운 수업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문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학습자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고립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70% 이상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학습자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분들이 문해교사분들이었고 문해교육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70% 정도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양병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집합교육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율적이죠. 이때 효율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엔 효율적이지만 실제 이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식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해학습자의 변화 중에 하나는 한 교실에서도 학습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학습 수준의 편차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과 처음 가나다를 배우는 분의 능력 차이는 한 교실에 있어도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교실에다 같이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집에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이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문해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그다음에 소규모의 그런 교육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는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학습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유네스코에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해교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자, 그걸 통해서 문해교수법과 문해학습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해학습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히나 성인 문해학습자들은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신경생리학적 퇴행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자학습이라는 것이 고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생리학적 퇴행을 또 겪고 있고 또 고도의 어떤 연습이, 또 반복적 연습이 필요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해학습자들의 문해 능력 향상의 요구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교실에서만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해학습자분들이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문해학습자들은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교실에 있고 집에 가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저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생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뭐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반복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해학습자분들은 여전히 연필로만 쓰는 방식의 수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뭐 디지털 문해에 대한 거죠. 당연히 어쨌든 이런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면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미국에서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갖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것도 어렵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렵다, 학습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교수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자들도 이 상황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해 현장에서도 보면 이런 좀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유튜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 방식으로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디지털 문해 능력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그 점에서는 이게 디지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디지털 문해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 문해교사는 그럼 어떤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물론 학습자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노인 학습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노인 전문성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읽고 쓰기가 단순하게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어떤 사고 능력을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 쓰기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해 현장에 계신 분을 이제 모시고 저희 학생들 이제 특강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럼 현재 문해 교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길을 찾기 위한 어떤 창조자이자 활동가로서의 어떤 문해 교사의 능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학습자들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해 교사분들,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분들도 지금 낯선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서로 간의 어떤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것이 전 연대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길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넓고 그리고 깊게 만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적극적 사회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쪽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한 접근들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어떤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로도 가르치고 유튜브도 만들고 하셨는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하잖아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비 강사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미 학교 교육에서는 3월 달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는데 문해교육은 왜 그렇게 평생교육이 유연하고 개방된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경직되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한 영역이고 특히나 문해교육 쪽은 더더욱더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끝맺은 말을 뭘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쓴 그림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무게와 몸의 무게가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새들이 살고 있는 두 섬에 새들이 이렇게 두 집단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섬이 이제 가라앉을 수 있어서 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우체부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마음이 이렇게 덜어지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옆 마을로 보내고 여기서도 편지를 써서 옆 마을로 보내면 마음의 무게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몸무게도 줄어들고 굉장히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우체부가 사라졌어요.
뉴노멀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새 무게들이 점점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져서 이 섬이 가라앉는 예, 그래서 위기에 이제 봉착돼 있는 거 예, 그런 어떤 예,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문해교육을 포함해서 평생교육이 그렇게 마음의 무게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망간 또는 사라진 그 새를 찾아오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다시 어떤 그 양명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의 본질, 특히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해교육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이 원래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함으로써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그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길을 서로 간의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금 우리가 문해교육에 대한 본질 그리고 문해학습자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되돌아가도록 예,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문화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준 교수님께서 문해 교육의 풍경과 문해 학습자들의 실태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면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이고 평생 학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노멀 시대의 문해 교육에 대해서 토론은 김제시청 김은혜 주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제시청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오늘 성인문해 교육에 깊은 관심과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허준 교수님께 오늘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장에서의 문해교육의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충격파는 정말 말로 하기 어렵고 또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그 충격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산업과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일상을 온통 뒤흔들어 놨었는데요. 성인문해 교육의 경우에도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바로 넉다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배움의 열망은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교육만은 중단할 수 없었기에 각 현장에 있는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또 혹은 학습 꾸러미 배부와 또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 교육 등이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면대면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또 유선으로 전화로 직접 지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해 학습자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잠깐 지나가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과 문해교육시설의 폐쇄와 재개장을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또 새로운 준비 과정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꼭 마치 한번 스파링 한번 못 해보고 링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글러브를 처음 낀 권투 선수처럼 막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를 넘어서 열심히 저희가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또 누구를 위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사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는데요. 성인문의 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학습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이 처해 있는 문해학습의 현장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2017년도 성인문해 능력 조사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비문해 인구가 약 2배 이상 많고 또 문해교육을 필요로 한 농촌 지역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환경은 더 열악하고 또 그에 비해 수요는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성인문해 교육에 참여하는 비문해 학습자들이 학습 지원을 받는 통로가 방금 전 허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인데요. 코로나19로 갑자기 중단된 문해교육이 단순히 한글 교육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끊긴 것 같은 그런 아무 절망감에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그동안 연구 성과도 있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문해교육 담당자로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규모의 축소와 생활 밀착화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성인문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2022년도까지 성인문해 학습자 67만 명을 교육을 목표로 문해교육 참여 학습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의 질적 관리에 따른 정책도 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실 인원 축소보다는 저희 현장에서는 소그룹 모둠 활동형 문해교실 운영으로 전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저희 김제시에서는 내년도 사업 방향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서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 문해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소그룹형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문해학습자가 좀 더 생활 밀착형 체험형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룹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미션 수행형 단위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걸 수행하면서 교육 문해 학습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 시에 문해교육 시설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이 또 멈췄을 때 그룹형 과외 형태로 개별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문해 영역의 확대, 디지털 문해 교육에 관해서는 세 번째 그간 면대면 집합 교육에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또 혹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비대면 교육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문해보다는 먼저 교수자를 위한 문해 강의 스킬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던가 또 광역단위 문해교육센터에서 교원 연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서울형 디지털 문해학습장 활용 예를 들어보면 디지털 문맹 해소와 체험을 위해서
디지털 문해 강사를 양성하고 체험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도 저희 지역에도 이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 학습의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활동가로서의 교사 그리고 연대의 방안은요. 문해교사가 그동안 봉사자나 자원활동가로 인식되어 전문 교육자가 아닌 봉사자나 자원활동가로 인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하고 문해학습자의 특성상 문해학습자의 삶 깊숙이 개입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이고 또 세상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문해교육 교사에게 조금 더 깊고 상담까지 가능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의 교원 연수도 같이 진행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문해 학습 또한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는 것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비문해 학습자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으로 인식해서 복지 분야에서 투입되고 있는 노년기 다양한 지원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문해 교육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사회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회 지원 체제에 해당하는데 마침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덕구 의원님께서 문해교육 예산 중에 교육부 예산 중에 문해교육 예산이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문해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약간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2021년도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18.1%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문해교육 예산은 올해 49억에서 내년도 59억으로 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액을 보면 내년도에 다양한 문해교육 수업의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많은 비문해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일로 기대가 됩니다. 해왔던 일을 바꾸고 변화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같은 포럼과 같이 문해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해학습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코로나 위기도 평생학습과 함께 극복하고 시도한다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심에 분명하다. 그리고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생활 밀착형, 그다음에 학습 규모의 축소,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라든가 디지털 문해 역량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김은혜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의미 있게 이제 들었던 그 김은혜 선생님 발표 중에서 교실 인원 축소보다는 속으로 모든 활동형 문해 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현장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길을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해 학습자들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복합적일 수 있거든요. 노인 학습자인가 장애인 학습자인가에 따라서도 그 요구들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 점에서 그 언택트 상황에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자 수준에 맞게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구, 예를 들면 또 그 많은 학습자들이 그 학교에 나오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같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해 교육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이런 문해 학습자들의 요구들의 토대를 둔 적절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 김일현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어떤 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해교육이 그동안 그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강제되고 있는 그 비대면 방식의 어떤 교육을 기존의 문해교육이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뭐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립된 학습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반복적 학습의 어려움,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또는 또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